그럼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 닭백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100회 축하드려요. 형님 인생 영화라는 말에 최근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현님 인생 영화를 보니 왠지 스콜세지나 란티모스 감독 영화도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좋아하죠 실제로. 싫어할 수 없는 감독들이긴 하죠. 그나저나 3월에 기대되는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여운 것들, 로봇드림, 악은 존재 않는. 이게 진짜 크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아니 저는 이거 소독제에서 서울동물영화제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늦게 나올 줄 알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개봉보다 빠르니까요. 제 말이요. 근데 또 닭백숙님도 같이 개강을 하시는군요. 곧 개강인데 이걸 좋아해야 되나?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킹갓 나래. 진짜 묵은지 대명사 깨웠던 그린 나래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모르겠어요. 1월에 영화 4개인가 부르고.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환영입니다. 꽉 찼네 3월도 이러면. 그렇죠. 꽉 찼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유튜브에서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바사삭 치킨님 달아주셨습니다. 네, 바튼 아카데미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70년대 감성의 청춘 드라마를 본 것 같아 매우 즐겁네요. 영화는 시종일관 다양한 의외의 유머로 가득 차 있어서 영화관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 차갑고 팍팍한 시대와 다른 따뜻한 영화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시작에 인트로에서 나오는 유니버셜 로고부터 해서 뭔가 VHS 테이프로 영화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여인의 향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도 멘티와 멘토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이야기였는데 바튼 아카데미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처받은 치유자들 같았습니다. 서로서로 상실되어 외로운 부분을 서로서로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를 공개할 때 서로서로 치유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체리 주빌레를 만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게 규칙상 보호자가 있더라도 체리 주빌레를 먹지 못했지만 밖으로 나와 본인들만의 체리 주빌레를 만들며 기뻐하는 장면이 좋더라고요. 웃기기도 합니다. 체리 아이스크림, 술 세 가지 재료와 불을 넣어주니 마치 세 명에게 무언가 삶에 대한 희망 혹은 열정이 불붙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주빌레 어워는 성경에 주빌리에서 왔는데 주빌리는 50년마다 그동안의 빚이나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 세 인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흥미로운 영화가 많군요. 화면을 후반부가 조금 아쉬웠는데 듄2,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로봇드림, 아미코 등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막걸리 봤고 아미코 봤고 파묘 봤고 듄2하고 로봇드림은 대기 중. 로봇드림 애초에 개봉을 안 했으니까요 아직. 아직 개봉 안 그건 3월 둘째 주니까 논외로 치면 저도 지금 아직 안 본 게 듄이랑 아미코 안 봤습니다. 오늘 아미코를 하는 건데 아미코는 사정이 있어서 못 봤고 듄은 용산 IMAX에서 보려고 일부러 지금 존버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다음 주에 봅니다. 네. 그래서 주빌리라는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알게 됐고요. 말씀처럼 VHS 테이프 보는 것처럼 그냥 과거 70년대 60년대 감성을 정말 잘 살린 영화. 그래서 진짜 웃으면서 봤던 영화가 바튼 아카데미. 그리고 바튼 아카데미가 지금 다시 생각해봤을 때 플롯이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전 이것도 뭔가 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일부러 지금 뭐 로고부터 시작해서 영화 전체적으로 뭔가 7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플롯 마저 일부러 이런 70년대 가족 영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뭐 중간중간 의미들이 많으니까요. 불도 있었고 뭐 주빌리도 있었고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영화가 바튼 아카데미였고요. 2주 영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주 영화가 사실은 여기는 아미코였습니다. 네, 제가 못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뭐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가족 사정이었습니다. 가족 사정.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최근에 본 영화 다 털어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우님께서 오늘 여기는 아미코를 큐레이팅을 해주실 거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아미코 말고 제가 봤던 영화 갈랜드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파묘하고 막걸리도 이제 둘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먼저 아미코 먼저 들어가면 슈악 피처스 배구입니다.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 조이랜드하고 볼코노프데일 탈출하다, 말없는 소년 등 정말 알짜배기 영화들을 가져오는 영화사고요. 감독이 1985년생 모리 유스케입니다. 그래서 장편 데뷔작인데도 과감하게 수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뛰어났다. 굉장한 첫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 회차였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키네마준보의 일본 영화 4위에 오르면서 1위가 성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었고 2위가 하남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 영화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 아무도 모른다에 있는 어린 시절의 슬픈 동화라고 하는데 딱 그 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나 그 영화 중에서도 저는 여기는 아미코의 아미코가 가장 외로워 보였던 게 괴물은 그래도 미나토와 요리가 있었고 아무도 모른다도 남매들이 있었지만 아미코는 사실상 혼자예요. 네, 그 혼자인데 뭔가 그렇군요. 특별한 아이라서 조금 이제 더 외로움이 짙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생각이지만 미운 오리 새끼를 연상시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미코는 뭔가 물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 습자교실이라고 해서 서해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붓을 나오면서 그 붓에 뭔가 비치는 물방울도 있었고 옥수수를 짠 액체라든지 놀이와 대화가 이루어졌던 강, 뭐 엄마의 양수, 아미코의 땀, 비, 최종적으로 향했던 바다 등 여러모로 이제 물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저는 날아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 지속적으로 하늘을 향해 던져졌던 과일들이 떨어진다라든지 잠자리에 대한 후반부 공포를 느낀다든지 가장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아미코가 유령이라고 착각한 새의 둥지조차도 오빠가 이렇게 던져버려요 밖으로. 다만 알은 깨지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아미코는 뭔가 미운 오리 새끼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고 아미코가 받았던 두 가지 선물은 카메라와 무전기였는데 카메라는 아무래도 뭐 과거를 상징하는 그런 아픔의 요소로 다가와서 아미코가 버렸다면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은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가장 주요했던 대사는 응답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아미코와 같이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누가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무전기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아미코가 아무리 응답을 해도 누군가도 응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도 유독 또 클로즈업이 많았어요. 특히 엄마의 점 관련해서 클로즈업이 많았고 또한 이게 또 초콜릿 과자하고 연결성을 좀 찾자면 끊임없이 그 아미코가 과자의 그 초콜릿 부분을 빨아제낍니다. 근데 그게 좀 초콜릿 과자하고 조금 비슷해 보였거든요. 엄마의 점하고. 그래서 아마 아미코는 후반부에 이게 엄마야 점박이야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뭔가 그 점박의 괴물 이미지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 차마 엄마의 점은 빨지 못하고 초콜릿 과자를 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접근성도 있었고요. 다만 이 영화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아미코에게 유일하게 관심이 사실 가는 대상이 놀이예요. 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미코가 좋아하는 대상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람도 놀이입니다. 첫 번째는 배를 찾고 두 번째는 주먹질을 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배를 찬 것은 저는 아미코 엄마인 사유리의 사상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산을 하고 남동생의 묘라며 사유리의 대성통곡을 이끈 건 바로 아미코였고 또한 그 묘에 붓글씨를 써준 거는 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는 뭔가 사유리를 위해서 그 묘에 그 편말을 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유리를 2번 죽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영화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개빡세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유리와 놀이의 유대관계라는 게 뭐 처음에는 사제지간으로 만났지만 후반부에는 둘 다 무기력했다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놀이가 아미코의 배를 찬 것도 너도 그 고통을 뭔가 느껴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또한 두 번째 폭력이 피가 터지는 유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상과 뭔가 연관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봤고요. 뭐 또 다른 클로즈업은 콩벌레, 파충류, 뱀 등 되게 아미코 시선이 다양하게 쏠리는데 남동생의 그 시체의 무덤을 만드는데 사실 시체는 들어가진 않지만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남동생이 묘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톰이라는 뭐 동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붕어의 무덤도 있었고 어쨌든 되게 아미코라는 이 어린 아이는 굉장히 순수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다만 타인이 봤을 때는 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미코는 온갖 청각에 자극이 돼서 온갖 효과음들을 굉장히 이 모리유스키 감독이 다양하게 다뤄냈다. 뭐 쩝쩝거리는 소리라든지 다양한 뭐 자연 풍광의 소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 또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에 맞는 노래는 본인의 불안함이 내적인 불안함이 표현이 됐고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아미코도 성장을 하면서 본인이 확실하게 가졌던 세계가 저는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남동생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살한 사람이 여동생이었고 또한 귀신은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인 노리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코는 좋아해라고 말했는데 그게 주먹으로 돌아와요 후반부에. 네. 그랬다시피 뭔가 성장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그 자존감의 하락이 이 영화에서도 드러나게 됐다. 결국은 아버지에게 버려져서 할머니와 사는데 아미코만의 특유의 스텝으로 향했던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리에스터의 보이즈 어프레이드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친어머니 뭔가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뭔가 보이즈 어프레이드에서 보가 그러는 것처럼 뭔가 이 여기서 아미코가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뭔가 강박적인 느낌이 있는 건가요? 친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여기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어머니 사유리는 사실 새 어머니라고 그냥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소개팅하는 장면에서 그게 표현이 되는데 엄마의 역할을 누구 하나 제대로 구실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그 향했던 바닷가가 저는 그 어머니의 양수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었어서 저는 그런 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미운 오리 새끼였기 때문에 바닷가로 향했고 결국은 그 본인이 마주쳤던 그 유령들을 보고서 바닷속으로 유령들이 들어오라고는 하지만 그 모습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마무리돼서는 괜찮아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고 괜찮다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서도 본인의 삶의 백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뭔가 살아가는 그런 아미코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전반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은 이렇고 아미코 역의 오사와카나 같은 경우는 첫 연기를 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1년 전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말 없는 소녀의 코어트 역의 캐서린 클린치도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이상의 연기력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서린 클린치 이 코어트는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얼굴이 자기였다. 그러니까 뭐 되게 우울해 보이는 그런 마스크. 그런 울상의 조금 마스크였다면 아미코는 굉장히 되게 밝아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마스크인데 그 안에 내적인 우울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고 그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그것도 굉장했고 또한 고레다 히로카즈가 생각난 이유는 저는 여기 엄마로 나오는 오노마치코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도 어머니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오노마치코를 보고서 더 뭔가 고레다 히로카즈 생각이 많이 났고 오키쿠와 세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오키쿠만의 그런 또 세계가 있다시피 아미코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사회가 점점 틀을 계속 맞춰서 끼워 넣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아미코처럼 뭔가 자유분방하고 이거를 뭔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각자 오빠도 이제 막 사춘기라서 지금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전혀 지금 아미코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미코에 대해 공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냥 너 조용히 해. 뭐 삶에 계속 끼워 맞추려는 듯한. 그래서 포기해서 할머니에게 뭔가 유배를 보내는 듯한. 그 자체가 뭔가 굉장히 되게 영화 시작은 되게 산뜻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나면서 되게 산뜻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가 너무나게 불안하게 끝나버리는. 그럼에도 죽음은 선택하지 않았던. 그러면은 현우님이 어쨌든 좋게 보신 거잖아요 이 영화를. 재밌게 근데 지금 제가 설명만 들어봤을 때는 솔직히 연상되는 영화가 현우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플롯은 솔직히 보이는 생각나는 영화가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조금만 연출을 잘못해도 뭔가 그 생각나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별로일 것 같다는 함의가 있는데 뻔하니까. 현우님은 그럼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평을 받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감독이 정말 연출을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각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이 소화를 해냈고 클로즈업도 하고 다음에 풀샷을 뺄 땐 빼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다 확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떠주는 걸 수도 있는데 감독이 생각한 연출의 의도가 확실하고 그걸 표현한 아미코 연기도 확실했고 근데 다만 그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성인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엄청난 울림은 영화 끝나고 오지는 않았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감안하겠습니다. 근데로 충분히 저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이제 별점이라 한 줄 평.
저는 전 안 봤으니까. 저는 7점 줄까 8점 줄까 했다가 아까 말했던 네. 그래 뭔가 뭐 특별한 거는 뭐 그 이상을 뭔가 깨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미코의 정말 환상적인 데뷔와 이 네. 모리 유스케라는 감독도 정말 주목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평점 7점에 여기는 아미고가 필요해로 그냥 한지평하는 걸로. 네. 어쨌든 이 영화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이제 제가 갈랜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랜드고요. 이 갈랜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일단 전체적인 첫인상은 이미지가 굉장히 비범합니다. 네. 이미지가 굉장히 비범해요. 최대한 세트가 거의 없죠. 최대한 세트를 지향하고 최대한 자연 풍경에서 인물들을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자연 풍경 사계절을 최대한 다 그려내거든요. 이 영화는 그 사계절의 자연 풍경을 그려내는 방식이 뭔가 배경도 그렇고 굉장히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볼 때랑 되게 연상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타르코프스키 영화 7편 중에서도 솔라리스 있죠. 솔라리스를 보면서 느꼈던 솔라리스의 이미지에서 되게 영향을 받은 듯한 컷들이 전 꽤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영화의 배경도 그렇고 이게 덴마크랑 아이슬란드를 오가는 영화니까 뭔가 상당히 타르코프스키 숏과 연출법이랑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 오프닝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갈랜드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갈랜드라는 타이틀이 2번 나옵니다. 어째서 그렇죠? 덴마크어로 한 번 나오고요. 아이슬란드어로 한 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뒤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결국에 어떤 이 주인공 신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간의 관계성에 대한 함의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찾아봤는데 이 아이슬란드가 한 20세기 이전 한 19세기쯤부터 덴마크랑 계속 분간이 있었다가 덴마크한테 병합이 됐대요. 그러다가 20세기 이제 전쟁 끝나기 한 직후 이쯤에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의 아이슬란드가 완성이 된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덴마크의 식민지였다라는 네, 덴마크의 식민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이 영화의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세기였을 거예요. 아니 20세기가 아니야. 한 19세기 한 중순에서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면은 한창 덴마크랑 아이슬란드가 분간이 갔을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거를 대놓고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대단한 게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비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화관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짜내는 능력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기준에서 약간 제 내면을 한 2번 정도 비틀었거든요. 이 영화가 이야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비튼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영화는 크게 봤을 때 큰 이야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카스라는 신부가 덴마크 사람인데 아이슬란드로 건너가서 교회를 짓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려는 그런 얘기예요. 되게 이야기의 초반 구성은 평범한데 점점 이야기가 가고 그러니까 약간 로드무비 같은 거예요. 로드무비 같은 영화인데 로드무비는 보통 이 주인공 한 명이 여정을 출발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인물들이 붙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간의 그런 역사적이거나 관계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붙어버린다. 인물들로서. 뭐 많아요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런 함의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단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주인공은 덴마크 사람이어서 아이슬란드 말을 못합니다. 아이슬란드 말을 못하는데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과정에 소통에 있어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간에 통역사가 한 명이 붙거든요.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를 둘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루카스와 아이슬란드 이 사이를 이어주는 통역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통역사가 초반에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떡해? 초반에 죽어버려가지고 점점 더 이 루카스가 소통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초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3가지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루카스가 교회를 지으러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주인공인 루카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아이슬란드라는 새로운 미지의 사회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아이슬란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균형이 생각보다 나름은 잘 조화가 되어 있어요.
나름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한 중반 이상으로 이끌어가면서 점점 루카스가 그 아이슬란드 사람한테 아이슬란드의 커뮤니티와 동화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는 해요. 보여주기는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라그나르라는 사람인데 이 라그나르라는 주인공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덴마크어를 할 줄 아는 아이슬란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후반부에 나오지만 라그나르가 뭐 덴마크에 어렸을 적 지내면서 덴마크어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덴마크어를 할 줄 아는데 루카스한테 아이슬란드 말로 해요. 아, 그럼 소통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루카스는 계속해서 라그나르한테 그냥 덴마크 말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처음에만 조금 덴마크 말로 하다가 계속 아이슬란드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재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슬란드인인 라그나르의 입장에서 역사적 맥락을 첨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입장도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슬란드인을 대표하는 라그나르의 입장에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당시 아이슬란드를 점령하려고 했던 아이슬란드와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었던 덴마크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루카스가 계속해서 아이슬란드의 사회와 동화되는 과정에서도 라그나르랑은 뭔가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내면을 2번 비틀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첫 번째 비틀었다는 거는 되게 평면적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인물의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된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 시점은 여기서 저는 뭔가 되게 이런 흔한 로드무비 플롯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중반부부터 아예 비틀어집니다. 아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예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은 초중반부까지는 그냥 흔한 로드무비였다고 한다면은 중반부부터는 이 주인공인 루카스가 신부거든요. 신부가 교회를 만들러 가는 얘기인데 이 루카스라는 신부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막 아예 막 아무 단서도 없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루카스가 아이슬란드로 향하는 여정에 있어서 상당히 다혈질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어요. 다혈질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용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랑 말이에요. 카메라랑 말. horse? 네, 히히히 말, 홀스 말인데 카메라. 그러니까 이 신부이자 사진 기사예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사진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뭐 시네마토그라퍼가 만들어지기 전에 완전 옛날 카메라 있죠. 뭐 옵스큐라 같은 뭐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나서 암실 만들어 놓은 거, 지가 간이로 암실 만들어 놓은 거 들어가가지고 바로 인화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많아요. 그러고 뭔가 제가 아까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한테 있어서도, 말에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성직자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뭔가 도미넌트하다고 해야 되나? 지배하려는 위치에 있고 뭔가 말이랑 교감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여러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2화 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을 영상 예술에 등장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동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미스테리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말을 이런 방식으로 등장시킨 것도 분명히 이러한 브레송의 철학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반부 가서부터 이 루카스의 위선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해요. 아이슬란드인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어떤 아이슬란드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할게요. 근데 이 루카스가 점점 아이슬란드에 정착을 하는 정착까지는 아닌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점점 아이슬란드에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가정의 딸과 점점 사랑에 빠지려는 기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도 루카스를 점점 가깝게 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인물은 정확히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그나르랑 정확히 반대의 입장에서 루카스를 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라그나르는 덴마크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루카스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봤던 사람이라면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들과 뭔가 멜랑콜리한 무드를 풍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처음부터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호의적으로 대해주는데 뭔가 이 시선이 점점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그나르는 친데레 느낌이었다면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루카스를 좋게 봤지만 점점 루카스 위선을 캐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라그나르는 역사적인 시선, 사회적인 시선만 바라보고 루카스를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가 점점 루카스가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시선을 좋게 바꾸는 사람이다.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반대로 처음부터는 루카스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점점 그와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위선들을 캐치를 해 나가면서 점점 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게 변한다라는 입장이죠. 뭔가 되게 크로스 라인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모로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네. 노매드랜드 생각나고요. 네, 맞아요. 노매드랜드 생각 많이 났습니다. 노매드랜드도 뭔가 그냥 딱 실험실만 봤을 때는 되게 흔한 안 분진족하고 안 민낯도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노매드랜드 생각나고 이니셜 맨시 생각나고. 이니셜 맨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뭔가 타르코프스키스러운 이미지가 이니셜 맨시라도 많이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이후에 후반부에 이런 위선이 폭발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슬란드의 주요 인물 라그나르와 아버지 이 두 명의 인물과 관련해서 루카스의 위선이 폭발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정도 벌어지는데 이거는 극장 가서 보시고요. 그 정도. 오케이. 네. 난 뭐 다 말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거 8점 줬습니다. 굉장히 높게 줬군요. 8점 줬습니다. 한 줄 평은 솔직히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영화여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랜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괜찮은 영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비범한 이미지에 이야기를 비트는데 그 비틀어진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끌고 나가는 능력, 2시간 넘게 이끌고 나가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지루한 리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느린 호흡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지루하지도 않아요. 네, 나름대로 텐션을 유지를 하려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의 조화와 그 이야기의 조화가 루카스라는 인물의 위선에 의해서 비틀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정도 좋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걸리 가볼까요? 막걸리. 일단 몇 점 주셨나요? 막걸리 저는 6점 줬습니다. 저도 6점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막걸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평을 하자면 그거예요. 감독의 감각은 확실히 보여지는 영화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저한테는 막 그렇게 수작 이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 없어도 되는 샷들이 중간중간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네. 치닫지 못했다. 치닫지 못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진짜 결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고 볼 수 있고 정말 예상치 못한 결말로 가는데 그 이제 중반에서 결말로 그 치닫는 과정이 그렇게 막 흥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영화 별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상상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상상력을 이미지화하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감독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어와 네. 그 모스부를 활용한 그런 것도 괜찮았고 네. 사회를 뭔가 비판하는 맞습니다. 그런 세트 비판.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저는 이 영화가 높이 평가도 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독립영화계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어떤 한 영화의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은 이것도 이거다. 그 영화에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는 이거 오히려 그런 느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달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각각 만든 독립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상력의 범위에서는 훨씬 넓습니다. 상상력의 범위에서는 훨씬 넓고 그거를 이미지화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미지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넣는 능력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 이걸 더 영화적으로 풀어봤을 때 아쉬운 샷들이라던가 아쉬운 연출이 조금씩 있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마지막에 리투아니아 아이 보여주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는 좀 뭔가 왜 들어갔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라는 영화는 되게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적성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한국 특유의 지나친 경쟁 심리랑 학구열이 반영되어서 나오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전혀 납득이 안 간달까요? 뭔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적성을 많이 반영한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적성이 안 맞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심한 나라인데 네. 지구 반대편에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 영화 자체가 너무 국적성이 많이 반영된 영화예요.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어를 한다는 생각은 진짜 전혀 아랍어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페르시아어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가 봐요. 예. 저는 아랍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네. 진짜 하루하루 때려쳤거든.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론 그 아역 그 배우도 너무 칭찬해야지만 감독의 능력이 난 훨씬 맞습니다. 더 그러니까 빛이 확실히 났던 영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미지와 상상력, 이미지와 사회적 함의 이런 게 이 필요하다. 세 가지를 담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감독입니다. 음. 근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감독을 지지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데뷔작이잖아요. 데뷔작이니까 그런 뭔가 영화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30대 초반이잖아요. 이담현 감독. 아우 정말 네. 정말 김다민 네. 감독이 좋습니다. 네, 김다현 감독이 이제 30대 네, 초반이니까 정말 좋습니다. 충분히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를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는 뭔가 아트 영화 같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다면 영화의 스타일 독립영화? 자체는 그냥 저규모 영화 그렇죠. 그런 소규모 영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뭔가 예술 영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소규모 영화죠. 네, 예술 소규모 영화 영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비범한 건 있었다. 그럼요. 네. 창의적인 독창적인 분명히 한국 영화판에 등장해야 될 그런 건 맞는 거. 전 일단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우리들 생각이 안 난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네. 파묘 간단하게 네. 시간이 뭐 나왔으니까. 저는 파묘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흔히 몇 점이에요, 평점? 저 6점. 딱 6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전반부, 그러니까 두 번째 관을 드러내기 전 전반부는 진짜 기생충 이후로 이렇게 한국 영화에 몰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와 전 그때 몸도 너무 피곤했는데 근데 우와 그 연출력하고 내가 본 적 없는 이 소재에 미쳐서 빨려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평들이 다 이렇죠. 전반부는 거의 한국 영화 최고 수준인데 진짜 나는 후반부에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근데 저도 동감이에요. 이게 챕터가 6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말 한 3장 특히 3장은 정말 그 대표적인 이런 오컬트 영화 있잖아요. 뭐 곡성이라던가 외국으로 가면 엔젤아트 같은 이런 영화 같은 것들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에 근접한 감흥을 오랜만에 받았어요. 일단 전 장지현 감독은 전체적인 영화를 떼놓고 봐서 이 슛과 슛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정말 이 저는 슛과 좋습니다. 슛을 연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운드를 입히는 능력.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 이번 영화의 전반부에서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조금 항일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걸 이제 넘어가는 첫 번째 관하고 두 번째 관 그 연결하는 그 다리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같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네. 그거를 받아들이면 정말 끝까지 미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전 솔직히 두 번째 관도 좀 괜찮았어요. 두 번째 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 저가 감독이었다. 저였으면 그냥 두 번째 관을 끝까지 안 드러내고 끝까지 그 미스테리함 그 두 번째 관의 주변에서 존재하는 미스테리함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굳이 파내지 않았어야 네. 되는 그런. 아니면은 뭐 굳이 감독이 그 미스테리의 실체화를 하고 싶었던 거라면은 그 미스테리를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연출을 좀 더 치밀하게 가져갔으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3장 너무 좋았고 현웅님은 4장이 지금 별로라고 하시지만 전 4장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5장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5장에서 처음 그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오니가 등장을 하는 보이는 대상이 이게 설정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와 내가 본 적 없어 그랬는데 보이는 대상이 딱 설정되는 순간 네. 모든 게 유치해져 버려요. 힘이 빠져요. 결국 얘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어.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 던져서 거기서부터 게임치겠는데 맞아요. 갑자기 아 그렇죠. 100원짜리 최민식 배우가 던지고 거기서 게임치겠는데 네. 그 이유가 조금 많이 안타까웠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근데 뭐 좋게 본 사람도 인정. 네, 그러니까 좋게 볼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도 화란처럼 훨씬 더 좋게 만들어올 수 있는 영화였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비범한 부분이 보였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평을 깎아먹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 영화 그래도 보신다면 극장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운드 연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구로사기 요시처럼 일상 속의 생생한 사운드를 공포감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지만 진짜 후반부는 너무 별로였다. 아쉬움이 있었다. 네, 저는 솔직히 오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오니 비주얼까지도 좋았어요. 오니 비주얼까지도 공포감을 일으키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스테리 실체화를 해가지고 오니가 처음 모습을 보인 것까지 오케이 이게 너의 목적 감독의 목적이라면은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래 오케이 하는데 그게 뭔가 발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별로였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6장도 별로였는데 5장에 비하면은 그냥 급한 불끈 정도로 생각해요. 저는 5장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저한테. 네. 어쨌든 뭐 대략 뭐 대동소이한 그런 뭐 평가였고 네. 둘 다. 다음 주 뭐 하실? 다음 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어팅스 아니면은 패스트 라이브즈인데 저희가 가벼운 것들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패스트 라이브즈 아이가 보면서 울 것 같아서 오랜만에 패스트 라이브즈 하고 가벼운 있네요.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그 관련 영상 올려주시면은 관련 영상 올려주시면은 네네네. 그 네.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리뷰한 거랑 연말 결산하면서 다 합쳐서 이야기 한 30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인이들 102회차 네. 여기는 아미코 갈랜드 네. 막걸리가 알려질 거야 파묘까지. 네. 듀는 안 했어요. 듀는 안 안 봐가지고. 했습니다. 안 네. 봐가지고. 네. 다음 주는 패스트 라이브즈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